네, 안녕하세요. 삼성서울병원 신경과의 주은현입니다. 오늘 대한수면연구학회 주최 수면의 비밀에서요. 제가 불면증을 맡아서 불면증 극복의 비밀에 관해서 오늘과 한 달 후에 저희가 2회에 걸쳐서 불면증에 대한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수면연구학회에서 편집 이사를 맡고 있고요. 오늘 같이 이렇게 불면증에 대해서 얘기해 줄 게스트 선생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굉장히 아끼는 제자이기도 하고요. 대한수면연구학회 불면증 분과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손파멜라 선생님을 소개해 드립니다. 인사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일산백병원 신경과 손파멜라입니다. 오늘은 방송 이렇게 하겠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우선 5가지인데 우선 불면증의 개요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불면증엔 굉장히 여러 가지 다양한 치료가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가장 흔하게 우리가 하고 있는 약물, 그다음에 인지행동 치료, 생체 리듬 치료, 디지털 치료에 대해서 파멜라 선생님하고 같이 논의하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불면증 개요를 우선 정의만 좀 말씀을 드려줄까요? 불면증이란 감으로는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약간 분해해서 설명을 하자면 잠이 들기 어렵거나 아니면 잠이 들어도 중간에 자주 깨거나 또는 잘 자다가 원하는 시간보다 조금 일찍 깨서 수면을 더 연장하기 어려운 상태를 뜻하고요. 이런 것이 자주 주에 한 3번 3개월 이상 지속될 때 저희가 만성불면증이라고 진단할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불면증은 사실은 증상의 모음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원인은 굉장히 다양하게 있고요. 그래서 불면증의 치료도 맞춤형으로 가야 된다는 게 요즘의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 불면증이 3개월 이상 지속되는 만성일 경우에 그 불면증을 일으키는 원인을 밝히는 거죠. 그거는 병원에서 진행하는 거거든요. 여러 가지 수면 일기라든가 뭐 수면 다원 검사라든가 등등을 통해서 원인을 밝힌 후 원인에 따라서 약물을 쓸 수도 있고요. 인지행동 치료를 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양압기 치료도 가능합니다. 오늘 이 부분은 얘기하지 않겠지만 상당히 수면호흡 장애로 인한 불면증이 많아요. 특히 중장년 이후에는. 그래서 양압기 치료는 굉장히 중요한 불면증 치료 중에 하나예요. 마지막으로 멜라토닌 치료가 있을 수 있는데 이 중에 이 3가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이제 가장 환자분들이 관심도 많고 또 흔히 우리도 많이 하게 되는 약물에 대해서 제가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화면을 좀 줌해 주세요. 네. 제가 많은 환자들을 클리닉에서 보다 보면 또 일반인도 헛갈리는 게 바로 수면제예요? 수면 유도제예요? 제가 먹는 게. 그래서 수면제는 위험하고 수면 유도제는 안전한가요? 라고 하는 헛갈리는 환자분들의 정서가 있는데요. 저희가 말씀드리면 수면제건 수면 유도제건 하나도 안 중요해요. 하나도 안 중요하고요. 어떻게든 수면을 도와주는 약 총칭, 유도제가 더 안전한 것도 아니고 수면제가 나쁜 것도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이 어느 매체에서 보면은 수면제를요, 이거는 전문의약품 그러면서 의사 처방이 필요한 졸피뎀이나 할시온, 기타 등등 이런 약물들을 얘기하고 이런 것들은 이런 특성이 있다고 알려져 있죠. 부작용이 심하고 중독이 되고 치매가 생길 수 있고 금단의 증상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알고 있고 옆에 수면 유도제는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뉘앙스를 풍기면서 이거는 약국에서 우리가 흔히 살 수 있는 일반 의약품이고 종류는 디펜하이드라민, 독시라민, 레돌민 또는 멜라토닌 이런 약물들이며 이거는 상대적으로 부작용도 없고 중독도 없고 금단도 없고 효과가 조금 덜할 뿐이다 라고 알려져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파멜라 선생님? 저도 굳이 나누지는 않습니다. 예, 그리고 이거를 근데 수면 유도제라고 해도요, 일부의 약을 마치 수면 유도제이고 이거는 부작용이 없다 설명하기 때문에 저희가 의학적으로 구분해서 쓰진 않지만 말로 많이 쓰고 수면 유도제라고 할 때 실제로 환자나 의사가 어떤 약을 두고 얘기하는지 명확하지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수면 유도제라고 명을 한다고 해서 이게 부작용이 없고 뭐 더 괜찮다라고 얘기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쓴 제 말이 사실 이건 기사에서 발췌한 거고 제가 쓴 건 아닌데요. 요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모든 전문의약품이 다 이런 부작용 심하고 중독성 있는 것도 아니고
모든 일반 의약품이 다 안전한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개개인 여러 가지 종류가 많은데 굉장히 다양한 특성이 있고요. 먹는 용량에 따라서, 복용하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특성에 따라서, 불면증의 종류에 따라서 굉장히 다를 수 있는데 이렇게 일괄적으로 얘기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오늘은 되게 짧은 시간이지만 그거에 대한 구분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가끔은 그 의사들이 수면 유도제라고 하면 환자분들이 나는 수면제 먹는 게 아니고 수면 유도제를 먹어서 괜찮다라는 안도감을 느끼게 하려고 그런 말을 쓰기도 하는 것 같아서요. 네. 이 잠만 유도하고 그 다음에는 내 잠이에요. 막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냥 마음의 위안이죠. 마음의 위안이고요. 우선 요거 설명해 드릴게요. 그 대부분의 우리나라에 들어온 수면제가 영어로 써 있어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이게 생소하니까 실제 무슨 약 드세요? 그러면 이름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이름뿐만 아니라 용량, 뭐 어떻게 먹는지 뭐 이런 것도 전혀 모르시는데 본인이 확실하게 불면증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치료하고 먹고자 한다면 먹고 있는 내가 어떤 약인지는 분명히 한글로라 써서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용량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또 한 가지 약물만 먹으면 좋은데 2개, 3개 드시는 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거를 외우지 못한다면 반드시 적어 다니면서 의사랑 상의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어가 좀 나오는데요. 그래도 제가 어려우실 수 있지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용어를 얘기하지 않으면 얘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 식약청에서 승인한 수면제가 있는데요. 왼쪽에 수면제 써 있죠. 5가지의 벤조디아제핀. 이 말은 그냥 용어예요. 약물 종류 카테고리입니다. 큰 카테고리. 5개의 벤조디아제핀. 3개의 벤조디아제핀이 아닌 가바라고 하는 신경물질의 작용제. 흔히 지드럭이라고 하는데 이 지드럭 뒤에서 얘기할게요. 그 다음에 1가지의 멜라토닌 수용체 작용체. 말 굉장히 어려운데 라멜테온이란 약인데요. 이 9가지만 승인된 수면제예요. 9가지만. 이 중에 다 들어온 것도 아니고 이 중에 몇 개만 국내에 들어왔고 이 옆에 있는 비수면제가 뭐냐면 애시당초 만들어지기를 수면제로 만들어진 건 아니나 약을 먹여보았더니 효과가 이런 수면 유도 효과도 있더라 하는 약. 그래서 우리가 경험적으로 쓰는 약, 이게 비수면제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데 종류가 항우울제들, 그 다음에 클로나제팜, 이것도 벤조디아제핀 계통의 하나긴 합니다. 쿠에티아핀, 뭐 이런 약이 있는데 여기 가로하고 그냥 말의 차이가 뭐냐면요. 클로나제팜이라는 것은 약의 성분명, 가로하고 리보트리 이렇게 쓴 거는 그 약을 제조하는 각 제약사들이 만든 이름 붙인 그냥 브랜드 네임. 같은 클로나제팜이라도 제약사 따라서 다양한 이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환자분들은 보통 제약사가 붙인 그냥 이런 브랜드 네임을 기억하시는 경우가 상관없어요. 그거라도 알고 계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저희 찾아보면 되니까요. 근데 어쨌든 이런 약들이 흔히 미국 식약청 승인하여 많은 의사들이 수면제로 쓰고 있습니다. 조금 들어가면은 5가지 벤조디아제핀 중에 위에 달마돔, 2번째 할시온, 할시온은 제약회사마다 졸민, 트릴람 다양한 이름이 있는데 이 2가지가 국내에 들어왔고요. 이 밑에 3가지 있죠. 테마제팜, 에스타졸람, 쿠아제팜 영어로 쓴 거. 이거는 국내에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없어요. 그래서 위에 2가지를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 벤조디아제핀이 아닌 제트 계열이 뭐냐면 가장 우리나라에서 많이 처방되고 흔히 먹고 있고 많은 환자가 알고 있는 졸피뎀이에요. 졸피뎀. 가로하고 스틸록스, 졸피뎀, 졸피드, 졸피람, 졸피움 무지하게 많은 제약회사에서 다양한 이름으로 나오지만 같은 약이에요. G로 시작하는 거. 그 다음 이 밑에 있는 건 뭐냐면요. 졸피뎀 G드럭 약인데 인터메조, 설하투여, 뭐 이모베인, 소나타 이런 약이 있는데 이거 안 들어왔고요. 국내에 없고요. 맨 마지막에는 에소피클론, 루네스타라는 약이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에 작년부터 들어왔어요. 즉 G계열 약물은 위에 졸피뎀, 밑에 에소피클론 2가지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국내에 들어온 약이 없어요. 쓸 약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더 맞고요. 나머지 이제 수면제는 아니었지만 벤조디아제핀 계통, 리보트릴, 디아제팜,
로라제팜 이런 약물을 굉장히 흔하게 많이 쓰고요. 수면 유도 혹은 수면 유지, 그 밑에 있는 비수면, 비벤조디아제핀, 쿠에티아핀, 트라조돈 이런 약을 씁니다. 네, 여기까지죠. 보통 저희가 교과서에서 배우는 게 여기까지예요. 의사들이 배우는 거. 그런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종류는 굉장히 많은데 여기서 어떤 거를 선택할 것인가는 환자의 상태를 보고 하는 건데요. 최적의 약물 치료를 하기 위해선 다음에 3가지 조건이 최소한도로 우리가 고려합니다. 의사들 입장에서 첫 번째, 연령과 성별을 먼저 보고요. 두 번째, 불면증의 양상을 보고요. 세 번째, 동반 질환을 보는데요. 이렇게 나눠요. 연령, 성별은 특히 갱년기를 중심으로 굉장히 많이 뇌도 바뀌고 잠도 바뀌고 불면증 양상도 바뀌고 없던 것도 생기고 갱년기 전후로 저희가 나눠서 약물을 주고요. 특히 갱년기 동반 증상 같은데 다른 약을 써야 되거든요. 두 번째, 잠들기 어려운 케이스가 있고 자꾸 깨는 케이스가 있고 잠들기도 어렵고 깨는 경우도 있어요. 이럴 때 쓰는 약이 조금 달라요. 아까 앞에 나왔던 약들 있죠? 거기서 섞어서 쓰는 거예요. 이 약저 상태에 따라서. 마지막으로 동반 질환은 갑자기 생겼느냐, 그때 무슨 큰 스트레스를 받았다, 쇼크를 받았다, 우울증이 있었다, 이런 거에 따라서 약이 좀 달라지기도 하고, 통증, 어디가 아파 잠을 못 자겠다, 그럼 또 통증에 관한 약을 써야 되고요. 또 갖고 있는 약물, 질환,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수면 질환 중에서 수면 호흡 장애가 있다, 하지 불안이 있다, 다리 떨림이 있다, 이런 거에 따라서도 약은 달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걸 싹 다 무시하고 잠이 안 와요. 그러면 수면제, 졸피뎀 이렇게 주는 게 현재까지 굉장히 만연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의료 현실인데, 그럼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었고 약효가 듣지도 않은 경우도 있었고 혹은 부작용이 생기는 경우도 있었고 또 환자들이 신뢰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일일이 다 말씀드리긴 어려운데요. 아까 5가지 그런 약물들을 쓴다는 우선은 말씀을 드렸고, 혹시 많은 환자분들이 질문을 주신다면 그 각 약물에 대해서 이따가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어쨌건 의사들은 저 약 중에서 환자의 이런 여러 가지 특성을 보고 약을 골라 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불면증. 질문을 좀. 네. 제가 몇 가지 질문을 가지고 왔고, 지금 게시판에 올리신 질문과도 많이 겹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이 많이 물어보는데, 이런 의학 채널에서 잘 다루지 않았던 질문 몇 가지를 제가 저희 불면증 선생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물어보는 겁니다. 종종 환자들이 저는 심한 불면증인가요? 이런 걸 물어보세요. 이 강도를 언제나 좋아하세요. 난 약한가요? 센가요? 이 약은 약한가요? 센가요? 이런 걸 많이 물어보는데요. 실제로 좀 어려운 환자들이 좀 있는데, 그 환자들이 이런 걸 물어보셨을 때 혹시 처음부터 이 환자는 정말 어렵겠구나, 정말 심한 상태다, 이런 걸 느끼시는 케이스들이 있으십니까? 우선은 아마 이거는 보는 의사들마다 약간 다른 감이 있을 거예요. 우선 제 케이스 말씀드리고 파밀라 선생님 케이스도 물어볼게요. 저는 우선 치료하기 어렵다라고 느낀다면 갖고 온 약이 많으신 분이 있어요. 한 최소한 4-5개. 뭐 다 개인병에서 먹었던 약들도 있고 용량도 굉장히 높고, 그런데 난 이걸 먹었는데도요 잠을 한숨도 못 자요 라든가 2시간도 못 자요 라든가, 그렇게 잠은요 굉장히 본인의 어떤 주관적 느낌과 실제가 다를 수 있는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약을 먹고도 7-8시간 자는 분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난 2시간도 못 자요 라고 약간 수면에 대해서 잘못된 인식을 갖게 되는 케이스가 있어요. 만성불면증의 경우에. 그런 분들은 상당히 치료가 좀 어렵고요. 네, 그런 케이스가 어렵죠. 네. 선생님 어때요? 저는 다른 게 있는데, 다른 거의 일부의 증상으로 불면증이 생긴 환자분들이 원론적인 내용에 대해서 받아들이기 힘들고 계속 수면만 해결해달라 하시는 경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뭐 수면 무호흡증이 있다거나 아니면 우울증이 있다거나 아니면 다른 요인에 의해서 못 자는 건데 이걸 거부하시는 거죠. 그래서 불면증만 해결해달라. 물론 불면증이 해결되면 다른 것이 좋아지는 케이스들이 있지만 모두는 아닌데, 이렇게 그런 거를 이제 인지하기 어려워하시는 경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두 번째 질문도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환자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약은 사실
항상 선호하는 건 아니지만 쓰게 되는데요. 이 약을 가지고 가서 이제 복용하시고 돌아오시는 길에 선생님 주신 약 하나를 먹고 첫날 너무 잘 잤어요. 그런데 다음날은 딱 2시간 잤어요. 이상해요. 그리고 그 다음날 2알을 먹었어요. 그랬더니 딱 4시간을 자요. 왜 이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 어떻게 설명을 해주시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불면증 환자의 치료, 처음에 진단도 그렇지만 치료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요. 환자 스스로 적게 하는 수면 일기 혹은 이렇게 웨어러블 같은 수면 이런 요즘 스마트워치 많이 나오죠. 여기서 수면 모니터링을 해서 본인이 스스로 인지도 하고 그리고 의사한테 갖고 오고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도저히 3시간밖에 안 잤는데 실제 체크된 거는 6시간이네? 이렇게 되는 케이스 분명히 있고요. 이게 없더라도 쓰더라도 내가 7시간은 잤네? 이렇게 느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렇게 말씀하시는 분 있어요. 저거를 반드시 뭐 약의 내성이 이렇게 금방 생겼나요? 라고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렇진 않아요. 이럴 경우는 제가 한번 우리 일주일 혹은 주말 껴서 열흘 정도까지는 수면 일기라든가 이런 스마트워치를 한번 차서 객관적 모니터링 한번 해봅시다. 정말 그런가 봅시다. 느낌 말고 이렇게 먼저 체크를 해서 객관적인 데이터를 얻고 그래야 환자도 납득을 하고 저희도 설명하기가 쉽고 그냥 환자 말만 듣고 그래요? 약을 더 올립시다. 이렇게 하는 건 적절하진 않아요. 약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맞는 것 같습니다. 또 약을 먹는 환자분들 중에서 저희가 이런 수면 불면증 프로그램에서 가능하면 불면증 약들을 복용하지 마세요라고 설명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약을 이렇게 처방해서 드리면 굉장히 불규칙하게 그리고 끝까지 참아서 버티고 안 먹고 줄여서 먹고 오고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바른 전략일까요, 교수님? 지금 모든 약의 어떤 처방전 나오는 약들의 권고안이 4주 이내 쓰세요 라고 돼 있고 또 의사들이 처방할 때도 필요시 드세요 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환자들은 헛갈려요. 이걸 언제 먹어야 되고 언제 먹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헛갈리기 때문에 가뜩이나 불안 강도가 높으신 분들이 불면 환자가 많거든요. 가뜩이나 약에 대한 양가 감정이 있어요. 약을 먹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잠을 자기 위해서 약을 먹지 않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어떤 그 반감, 약을 안 먹어야지라는 그 갈등이 굉장히 환자가 심해요.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환자가 알아서 필요시 드세요라고 하면은 그 갈등을 더 증폭시켜서 잠을 더 못 자게 하고요. 결국 새벽 2시, 3시에 약을 먹게 해서 다음날 아침에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런 걸 오히려 초래하거든요. 이런 케이스에는 물론 4주 이내라고 써있긴 하지만 모든 환자들을 다 4주 이내 끝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건 일반적인 거고요. 반드시 주치의랑 상의해서 내가 이 약을 장기 복용해야 될 필요가 있으면 장기 복용해도 되고요. 그리고 가능한 한 각 개인별로 적당한 필요로 하는 시간에 필요로 하는 날짜에 지정을 해서 먹도록 하여 환자가 갈등하지 않고 먹어서 약효를 최대한 가져갈 수 있게 돕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면 주로 약을 쓰실 때 이걸 이제 환자분들은 수면제 이제 드시면은 진짜 푹 7시간, 8시간 이렇게 자고 싶어서 이제 교수님을 찾아올 것 같은데 약을 처방하실 때 실제로 환자들한테는 이 약의 기대치는 어떻다라고 설명 혹시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약 하나 먹으면 6, 7시간을 푹 자고 깨지도 않고 아침에 일어나면 상쾌하고 다음날 거뜬 일할 수 있는 마법의 약을 원하는데요. 그런 약은 없어요. 그런 약은 없고요. 이 약 먹으면 정말 푹 자고 싶어요. 푹 자게 하는 약이 없어요. 거의 모든 약은요, 잠을 들게 해요. 잠을 들게. 그게 목적이에요. 혹은 들 깨게 해요. 들 깨게. 그래서 잠을 유지하는 거지. 저희가 수면 다원 검사 약 먹고 하잖아요. 깊은 잠 한숨도 안 나와요. 깨지 않게 잠드는 게 좀 더 빠르게 할 뿐입니다. 그래서 약에 대해서 엄청나게 기대치가 높으신 분들은 제가 줄여드리고요.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아까 온 환자분인데 환자분 지금 스스로 평가하기에 수면의 질 100점 만점 중에 몇 점이라고 평가하세요? 그랬더니 그 남자 환자분이 80대였는데 40점이요? 이러셨어요. 그렇다면 그 환자는 제가 약 대신 양압기라고 하는 수면호흡장애가 불면증의 원인이었거든요. 그걸 처방해 드렸는데 제가 말씀드린 건 환자분 양압기를 하고
환자분이 느끼는 수면의 질이 우리의 목표 이렇게 세웁시다. 60점. 40에서 60점. 굉장히 많이 올라간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라고 얘기를 딱 정해줘요. 약도 마찬가지예요. 약도 그 정도예요. 이렇게 기대치를 낮춰야 훨씬 더 환자의 만족도가 올라가고요. 실제 약 자체가 그렇게 큰 효과를 주진 않지만 이게 장기적으로 좋은 수면 행동과 함께 지속되면요. 이게 조금 더 올라가요. 60 끝난 얘기는 아니고요. 처음에 우리의 기대치가 60이란 얘기고 여기서 다른 행동 추가해서 더 올라갑시다라고 장기적인 플랜을 얘기를 보통은 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혹시 다른 질문? 다른 질문. 예. 약에 대해서 좀 많은데요. 여기 질문 올라온 것 중에서 저거 할까요? 졸피뎀, 아티바. 선생님 읽어주세요. 졸피뎀, 아티바는 중독성이나 위험성은 어떤가요? 안전한가요? 어떤 약인지 궁금해요. 네. 가장 많이 쓰는 약. 우리나라 국내에서 외국도 마찬가지예요. 수면 장애가 왔다고 불면증이에요 라고 할 때 그냥 덮어놓고 쓰는 약 졸피뎀. 그리고 자꾸 깨요. 너무 힘들어요. 이것 때문에 불안 초조해요. 덮어놓고 쓰는 약 아티반이에요. 그래서 초반에 굉장히 많이 쓰는데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아티반은 벤조디아제핀 계통 약물은 맞죠. 예. 졸피뎀은 지드럭이에요. 졸피뎀은 우선 잠이 들게 하는데 좀 특화돼서 나온 약. 졸피뎀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헛갈리시는데 낄주름한 흰색 같고 반 잘라진 거. 졸피뎀 IR, 속발형. 요걸 가장 많이 처방하는 약이죠. 반개도 먹고 뭐 이게 하나에 10ml짜리예요. 이게 가장 많이 쓰는 약. 보통 잠이 들게 하는데 가장 특효고요. 보통은 약 쓰면 6시간 정도 처음에 자다가 약 계속 먹다 보면 4시간, 3시간 만에 끊기기도 하는데 어쨌든 졸피뎀. 아티바는 0.5mm, 1mm짜리가 있는데 저거는 잠이 들게 하는 것보다는 약간 진정작용, 마음을 안정시키면서 일단 잠이 들었을 때 덜 깨게 하는 약이기 때문에 수면 유지장애에 쓰는 게 아티반입니다. 보통 저거 두 개 같이 쓰는 경우는 수면 유도도 하고 유지도 하려고 같이 쓰는 거죠. 중독성과 위험성, 케이스 바이 케이스. 무슨 얘기냐면은 급성이고 다른 저런 수면장애, 불면을 일으킬 만한 감정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저런 거는 중독성과 위험성 별로 생각하지 않고 쓰는 게 옳아요. 그런데 만성이 됐고 분명히 다른 수면 질환이 있을 것 같은 환자들한텐 저것만 주구장창 쓰면요. 중독이라보다는 내성. 그리고 저거의 중독이 가장 큰 게 뭐냐면요. 약이 안 된다는 내성도 있고요. 약 먹고 다음날 멍해요. 도 있고요. 기억력이 좀 떨어지나? 이런 것도 있고요. 혹은 졸피뎀 같은 경우는 가끔 약을 먹고 나 다음날 아침까지 밤에 뭘 먹었다. 전화를 걸었다. 기억 하나도 못하는 것. 이런 망각, 기억력 저하 이런 게 있을 수 있거든요. 저는 국내에 나와 있는 어떤 엄격한 약물 심사 과정을 거쳐서 나온 약들이 위험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걸 위험하다. 마치 무슨 마약처럼 그렇게 하시는데 향정신성 약물 엄청 위험하다 그러는데 사실은 그런 약들은 국내에 팔릴 수가 없어요. 엄격하게 다 유효성과 위험성 다 평가하고 안전하다고 생각해 나온 약이거든요. 저거를 왕창 내가 무슨 다른 목적으로 먹지 않는 이상 위험하진 않지만 약효가 예상보다 떨어지거나 다른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그거는 반드시 주치의랑 상의해서 결정하시는 게 맞습니다. 네. 그 다음에 다 비슷비슷하긴 한데요. 수면제는 장기 복용해도 안전한가요? 루비님 질문인데 가장 많이 물어봐요. 가장 많이 물어보고 모든 약전이 들여다보시면 4주 이내 쓰세요. 뭐 이렇게 식약청 권고돼 있고요. 어떻게 설명할까요? 수면제를 먹어야 되는 케이스가 있어요. 수면 질환이 있거나 뭐 하지불안 증후군이 있거나 혹은 주기적 다리 떨림증이 있거나 통증이 있거나 어쩔 수 없이 피할 수 없게 잠을 방해하는 요인 때문에 잠들기가 어려운 케이스들은 그 치료를 같이 하면서 초반기에 수면제를 같이 쓸 수도 있습니다. 수면제는 졸피뎀뿐 아니에요. 벤조디아제핀이 다 들어가거든요. 근데 벤조디아제핀은 조금 길게 가져가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무조건 단기로 써야 돼요 라고 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말이고 적절하지 않은 말이고 그렇다고 무조건 장기 써도 돼요? 그건 아니에요. 뭐든지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서 제가 일일이 말하기는 어려운데요. 이 모든 거를 주치의랑 상의해서 제가 이 약을 계속 먹어도 되는 케이스인지를
확인 받으신 뒤에 그 다음에는 안전하게 괜찮다라는 얘기 들으셨으면 뭐 의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드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